새벽 6시 건물주와 용역들이 마스터키로 가게 문을 열었다. 오븐과 냉장고가 트럭에 실렸다. 테이블, 의자, 주방 집기까지 모조리 사라졌다. 아침 7시 텅 빈 가게만 남았다. 아침 출근한 박진우는 자물쇠가 바뀐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10년 모아 장만한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경기도 평택의 작은 상가에서 초돈피자, 가맹점을 운영한 지 2년이 되었다. 형사로 25년을 일하다 퇴직한 후 시작한 제2의 인생이었다. 처음에는 낯설었다. 범죄자를 쫓던 손으로 이제는 피자 도우를 만지고 있으니 말이다. 수익도 그저 그랬다. 가맹점 로열티에 재료비에 인건비. 빠듯하게 돌아가는 자영업의 현실이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폐점 시간이 다가와 정리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의자를 올리고 바닥을 쓸던 중이었다. 문득 유리문 너머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2명의 아이가 서 있었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형과 9살쯤의 동생. 형은 동생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동생은 고개를 들어가게 안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망설이더니 형이 동생을 끌고 가려고 했다. 하지만 동생의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작은 몸이 가게 쪽으로 계속 기울었다. 형은 동생의 팔을 잡아당겼다. 동생은 마지못해 형을 따라갔지만 고개는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두 아이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이상한 느낌이었다. 25년 형사 생활이 만든 본능이랄까? 뭔가 심상치 않았다. 하지만 내일은 아니었다. 나는 바닥을 다 쓸고 불을 끄고 집으로 갔다. 다음 날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두 아이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오래 서 있었다. 형은 동생을 말리려 했지만 동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가게 안 오븐에서 갓 구워진 피자가 나오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손님 하나가 피자를 받아들고 나가자 동생의 코가 벌름거렸다. 치즈와 토마토 소스, 갓 구운 도우의 고소한 냄새. 아이의 작은 손이 배를 감쌌다. 형이 동생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번에는 동생도 순순히 따라갔다. 하지만 고개는 여전히 가게를 향하고 있었다. 짜증이 났다. 손님도 아니면서 매일 저렇게 서 있으면 영업에 방해가 된다. 내일 또 오면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흘째 되던 날도 아이들은 나타났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일찍 왔다. 저녁 8시쯤. 아직 손님들이 몇 명 있었다. 두 아이는 가게 바로 앞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서로 속삭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형이 고개를 저었다. 동생이 형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형이 다시 고개를 저었다. 동생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형이 한숨을 쉬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동생을 데리고 가게 앞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두 아이가 놀란 듯 뒤로 물러섰다. 형이 동생을 감싸 안으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낯선 어른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었다. 형사 시절 수없이 봤던 표정이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흔히 짓는 그런 표정. 형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작게 말했다. 나는 왜 자꾸 여기 서 있냐고 물었다. 형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동생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작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동생이 황급히 배를 감쌌다. 작은 얼굴이 빨개졌다. 순간 이해가 됐다.
배가 고파서 가게 앞에 서 있던 것이다. 형은 동생이 피자 먹고 싶어 해서 그냥 냄새만 맡으려고 왔다고 말했다. 13살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존심과 배고픔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눈에 보였다. 그 순간 뭔가 가슴이 찔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남은 피자, 조각 몇 개를 접시에 담았다. 어차피 버릴 것들이었다. 밖으로 나가 아이들에게 내밀었다. 형이 움찔했다. 나는 그냥 받으라고, 버리기 아까워서 주는 거라고 말했다. 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접시를 받았다. 나는 여기 앉아서 먹으라고 했다. 들고 가다 쏟으면 더 귀찮다고 덧붙였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두 아이 모두 신발이 낡아 있었다. 형의 운동화는 앞코가 해져서 발가락이 비칠 듯했고 동생의 신발은 한 치수는 작아 보였다. 옷도 마찬가지였다. 가을인데도 얇은 긴팔 티셔츠만 입고 있었다. 구석 자리를 가리키자 두 아이는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려는 듯 움츠리고 앉았다. 동생이 조심스럽게 피자 한 조각을 집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는 형을 돌아보며 맛있다고 작게 속삭였다. 동생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었다. 마치 이 순간을 최대한 오래 간직하고 싶은 것처럼. 형도 마찬가지였다. 두 아이 모두 급하게 먹지 않았다. 오히려 최대한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었다. 나는 카운터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끔씩 아이들을 힐끗 봤다. 형사 시절 가난한 집을 방문할 때마다 봤던 그런 아이들이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지만 표정은 무심하게 유지했다. 피자 5조각을 둘이서 나눠 먹었다. 동생이 3조각, 형이 2조각.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을 때 동생이 형에게 권했다. 형은 배부르다며 동생에게 먹으라고 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배고픔을 나는 알 수 있었다. 형의 눈이 마지막 피자 조각을 향하고 있었으니까. 동생은 마지막 조각을 반으로 나눴다. 그리고 절반을 형에게 내밀며 같이 먹자고 했다. 형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이 건넨 피자를 받아들었다. 애들 이름은 민준이, 민서라고 했다. 다 먹은 후 형 민준이가 일어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두 아이가 밖으로 나갔다. 문을 나서면서도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인사했다. 나는 대충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아이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낡은 신발, 얇은 옷, 피자를 먹을 때의 그 조심스러운 표정, 한 조각 한 조각을 아껴 먹던 모습, 서로에게 먼저 양보하던 모습, 형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불우한 아이들을 봤다. 하지만 퇴직한 지금 그냥 피자집 사장일 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이와 민서는 일주일에 3~4번씩 가게에 왔다. 매번 망설이며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남은 피자를 줬다. 진짜 남은 것일 때도 있었고 없을 때는 한 판 더 구워서 줬다. 왜 그랬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그 아이들이 배고픈 채로 가는 모습을 보기 싫었다. 조금씩 아이들과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민준이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가끔 가게에 와서 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기도 했다. 내가 피자 만드는 것을 신기하게 지켜보기도 했다. 민서가 나중에 피자 만들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는 짧게 대답했지만 아이는 만족한 듯 웃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도 옛날에 피자를 만드셨다고. 나는 귀가 번쩍 뜨였지만 더 묻지 않았다. 아이의 표정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보였다. 그날 저녁 민서가 피자를 한 입 베어 물더니 갑자기 아빠 피자 맛이랑
비슷하다고 말했다. 아빠가 서울에서 피자 가게를 하셨는데 손님들이 엄청 많았다고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쁜 아저씨가 자신들을 쫓아냈다며 목소리가 작아졌다. 민준이가 동생의 손을 꽉 잡으며 그만하라고 말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그냥 설거지를 계속했다. 아이들의 사정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내 일이 아니니까. 며칠 후 민준이가 혼자 가게에 왔다. 동생은 학교 방과 후 수업이 있다고 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다. 나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민준이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나는 더 묻지 않고 피자를 만들었다. 민준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시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다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계속 절뚝거리신다고.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가슴이 철렁했다. 폐지를 주어서 먹고 사는 집이구나. 나는 주소를 물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잠시 고민했다. 내가 거기까지 가야 하나. 하지만 민준이의 눈물을 보니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직원들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약국에 들러 파스와 소염진 통제를 샀다. 그리고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봉투에 넣었다. 도착한 곳은 낡은 단독주택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우편함.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작은 마당에 폐지 뭉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민준이가 문을 열었다. 안에서 할머니가 다리를 절뚝이며 나오셨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는 등이 굽어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자신을 소개하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이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른다며 감사하다고 하셨다. 다리 다치신 것을 언급하자 할머니는 별거 아니라며 며칠 쉬면 낫는다고 하셨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심상치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병원 가시고 약 사시라며 받으시라고 했다. 할머니는 이미 너무 많이 신세졌다며 사양하셨다. 나는 할머니가 빨리 나으셔야 애들도 안심한다며 그냥 받으시라고 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으셨다. 할머니는 나를 집 안으로 안내하셨다. 작은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민준이와 아기 민서.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었다. 또 다른 사진도 있었다. 남자가 피자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간판이 보였다. 거기에는 초돈 피자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초돈 피자.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바로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 할머니가 내 시선을 따라 사진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다. 아들이 하던 가게라고 하셨다. 내가 지금 초돈 피자 가맹점을 하고 있다고 말하자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할머니는 초돈 피자가 아들이 처음 시작한 거라고 말씀하셨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학원에 보낸 후 애들 앞에서는 자세한 얘기를 못한다며 나를 조용히 불러 앉히셨다. 알면 너무 힘들어할까 봐서라고 하셨다. 보리차를 끓여오시더니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아들 박진우는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10년을 일하며 기술을 배우고 돈을 모았다. 2015년 35의 나이에 서울 망원동에 작은 가게를 열었다. 가게 이름은 초돈피자. 초심을 잃지 말고 돈독한 관계를 만들자는 의미였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가게는 동네 맛집으로 유명해졌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배달 주문도 폭주했다. 그런데 2018년 말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2배로 올려달라고 했다. 아들은 거절했다. 계약서에도 인상 한도가 명시되어 있었다. 그날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건물주는 온갖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소음이 시끄럽다, 냄새가 난다. 심지어 밤에 몰래 와서 쓰레기를 가게 앞에 버려놓고는 아들 탓을 했다. 2019년 3월 어느 날 아들이 출근했는데 가게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잠가버린 것이었다. 경찰을 불렀지만 민사 문제라며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다. 그 사이 건물주는 가게 안의 모든 것을 빼내버렸다. 오븐, 냉장고, 테이블, 의자. 심지어 아들이 직접 만든 레시피 노트까지.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다고 하셨다. 그 사람이 아들을 쫓아낸 바로 다음 날부터 똑같이 초돈피자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간판도 그대로, 메뉴도 그대로. 전화번호만 살짝 바꿔서. 나는 숨이 막혔다. 건물주는 빠르게 가맹점을 내기 시작했다. 초돈피자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상표 등록도 재빨리 해버렸다. 아들은 법적으로 싸워보려 했지만 이미 상표권은 건물주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소송 비용도 없었다. 아들은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새벽 배송, 주차 관리, 공사장 일용직, 빚을 갚기 위해 며느리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식당 설거지, 마트 계산원. 그렇게 1년을 버텼다. 2020년 봄 코로나가 터지고 일거리가 끊겼다. 그해 4월 어느 날 저녁 아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술 취한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는 무너졌다. 한 달 후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쪽지 하나 없이 사라졌다. 그때부터 할머니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하셨다. 폐지를 주어서 하루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그걸로 애들 밥 먹이고 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매달 로열티를 보내는 그 본사. 그것이 이 집 아들의 것을 빼앗은 도둑이었다니. 건물주 이름을 물으니 강태식이라고 하셨다. 지금은 초돈피자 대표라고. 강태식? 내가 매달 로열티를 보내는 바로 그 사람. 나는 아드님이 초돈피자를 하셨다는 증거가 남아있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아들 방에 상자가 좀 있다며 나를 작은 방으로 안내하셨다. 구석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할머니는 그 중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다. 2015년 개업 당시의 사진. 초돈피자 간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박진우 씨. 가족 사진. 맛집으로 소개된 신문 기사. SNS 리뷰들. 나는 이것들을 좀 가져가도 되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의아해 하셨다. 나는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뭘 할 수 있겠냐고 하셨다. 나는 25년간 형사로 일했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눈에 희미한 빛이 떠올랐다. 정말 뭔가 할 수 있겠냐고 물으셨다. 나는 약속은 못 드리지만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으셨다. 아들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모른다며. 나는 상자를 들고 일어섰다. 민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와 현관에 서 있었다. 내가 상자를 드는 걸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빠 물건들이라고 할머니가 잠깐 빌려주셨다고 말했다. 민준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조심히 다룰 거라고 나중에 다시 가져다 주겠다고 했다.
집을 나서는데 할머니가 뒤따라 나오셨다. 진짜 조심히 다뤄달라고 하셨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차에 상자를 실었다.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보니 할머니와 민준이가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도 손을 흔들어주고 출발했다. 가게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초돈피자. 내가 2년간 운영해온 이 브랜드. 매달 본사에 로열티를 보내며 장사를 해왔다. 그런데 그 본사가 실은 도둑이었다. 남의 가게를 빼앗고 남의 레시피를 훔치고 남의 꿈을 짓밟은 인간. 그리고 나는 모르는 사이 그 공범이 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강태식에게 돈을 갖다 바쳤다. 그 돈으로 강태식은 더 많은 가맹점을 냈을 것이다. 반면 진짜 주인의 유족은 폐지를 주우며 연명하고 있었다. 가게에 도착했다. 직원들은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바빴다. 나는 사무실로 들어가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하나하나 꺼내보기 시작했다. 사진들, 서류들, 계약서. 하나같이 박진우 씨가 초돈피자의 진짜 창업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 특히 2015년 3월에 발급된 사업자 등록증, 상호명 초돈피자, 대표자 박진우. 이것이 시작이었다. 강태식이 상표 등록을 한 것은 2019년 4월. 박진우 씨를 쫓아낸 후였다. 4년의 시간 차이가 있었다. 나는 노트를 꺼내 타임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2015년 3월 박진우 씨 초돈피자 개업. 2018년 말 건물주 강태식이 월세 인상 요구. 2019년 3월 강제 퇴거. 2019년 3월 강태식이 같은 이름으로 영업 시작. 2019년 4월 강태식 상표 등록. 2020년 4월 박진우 씨 사망. 25년간 형사로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명확했다. 강태식은 박진우 씨의 가게를 빼앗고 그 브랜드를 도용했다.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였다. 강태식은 이미 상표권자였다. 법적으로는 그가 초돈피자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한 권리는 아니었다. 나는 오래된 연락처를 뒤적였다. 형사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 변호사. 이 일을 해결하려면 도움이 필요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가게 문을 닫은 후에도 사무실 불은 켜져 있었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모른다. 민준이와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피자를 먹으며 행복해하던 아이들. 아빠 피자 맛이랑 비슷하다고 말하던 민서. 그 아이는 자기가 먹는 피자가 아빠의 레시피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할머니의 구분 등도 떠올랐다. 폐지 뭉치를 끌고 다니시며 손주들을 키우는 그 모습. 그리고 박진우 씨.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청년. 꿈을 이루고 행복해했던 그 사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그 사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처음에는 그냥 불쌍한 아이들에게 남는 피자나 주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이건 범죄였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짓밟은 범죄. 강태식은 단순히 가게를 빼앗은 게 아니었다. 한 가정을 파괴했다. 아이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 훔친 브랜드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다. 나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초돈피자 홈페이지. 화려한 디자인의 웹사이트가 나왔다. 대표 인사말을 클릭했다. 강태식의 얼굴이 나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넉넉한 인상에 온화한 미소. 2015년 작은 가게로 시작한 초돈피자가 이제 전국 100개 매장을 돌파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2015년에 시작한 것은 맞지만 시작한 사람은 강태식이 아니라 박진우였다.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겨웠다. 나는 화면을 끄고 의자에 기대 앉았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먹고 살기 바쁜 자영업자다. 남의 일에 이렇게까지 관여할 이유는 없다. 형사 시절에도 퇴근하면 일은 잊으려 노력했다. 내 삶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내가 2년간 로열티를 보낸 그 본사가 도둑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진짜 주인의 유족이 지금도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다는 사실. 민준이와 민서의 얼굴.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길고 긴 싸움이 될 것이다. 시간도 돈도 들 것이다. 가게 운영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민준이와 민서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박진우 씨를 위해서 초돈피자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형사 시절 동료였던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진우 씨의 사건을 설명하자 그는 분노했다. 상표권 도용은 민사지만 강제 퇴거 과정의 절도와 공갈은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시효는 아직 남아 있었다. 문제는 증거였다. 변호사 친구 서준혁에게도 연락했다. 그는 상표권 무효 소송을 제안했지만 승산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강태식이 이미 상표권자이고 4년간 사업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소송 비용도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직접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망원동 현장으로 갔다. 박진우 씨가 운영했던 그 가게. 건물은 그대로였고 강태식이 여전히 건물주였다. 주변 상가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다. 오래된 가게 주인들은 박진우 씨를 기억했다.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다고 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다고 했다. 손님들에게 항상 친절했고 음식도 정성껏 만들었다고 했다. 2019년 갑자기 쫓겨난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 세탁소 사장님이 중요한 증언을 해주었다. 6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이 동네에서 30년을 장사했다고 했다. 당시 강태식이 새벽 6시에 트럭을 가져와 가게 안의 물건들을 싹 빼갔다고 했다. 오븐 2대, 업소용 냉장고, 테이블 12개, 의자 40여 개. 모든 것을 트럭에 실었다. 박진우 씨가 아침에 출근해서 텅 빈 가게를 보고 주저앉았다고 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했다. 박진우 씨가 강태식에게 항의하러 갔지만 강태식은 경비 2명을 시켜 쫓아냈다. 박진우 씨가 울면서 떠나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다. 세탁소 사장님도 그날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편의점 주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40대 남성으로 이 건물에서 7년째 장사하고 있었다. 강태식이 박진우 씨를 쫓아낸 다음 날부터 바로 초돈피자 간판을 달고 장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전화번호만 끝자리 2개를 바꾸고 메뉴판도 그대로, 인테리어도 그대로, 심지어 가격까지 똑같았다. 단골 손님들은 주인이 바뀐 줄도 몰랐다. 그저 박진우 씨가 전화번호를 바꿨다고 생각했다. 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다. 문구점 주인 아주머니는 강태식이 박진우 씨가 쓰던 레시피 노트를 가져가서 그대로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아주머니는 자주 초돈피자에 가서 피자를 시켜 먹었는데 주인이 바뀐 후에도 맛이 똑같았다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강태식이 박진우 씨의 레시피를 그대로 쓴 것이었다. 심지어 박진우 씨가 개발한 시그니처 메뉴인 불고기 콤비네이션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광고했다. SNS에 올린 글에는 본인이 5년간 연구해서
개발한 메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증언들을 녹음하고 진술서를 받았다. 25년 형사 경험이 빛을 발했다. 증인들은 내가 전직 형사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다. 진술서에 서명하고 날이 나는 것도 흔쾌히 해주었다. 모두 박진우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했다. 근처 부동산에도 들렀다. 부동산 사장은 강태식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일대에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평판은 최악이었다. 세입자들을 쥐어짜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월세를 자주 올렸고 보증금을 떼먹는 일도 많았다. 부동산 사장 자신도 강태식과 거래하기 싫다고 했다. 하지만 건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중개를 해줬다고 했다. 그날 저녁 가게로 돌아왔다. 민준이와 민서가 와 있었다. 할머니 다리가 많이 나아졌다며 기뻐했다. 병원에도 다녀왔고 약도 받아왔다고 했다. 내가 준 돈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해했다. 아이들에게 피자를 주고 나서 민준이를 따로 불렀다. 민준이에게 아빠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민준이도 점차 마음을 열었다.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피자를 만들 때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이야기했다. 아빠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대했다고 했다. 그리고 건물주 강태식에 대해 물었다. 민준이는 그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굳었다. 손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태식이 집에 찾아와 아빠에게 소리를 지르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엄마가 울고 아빠가 무릎을 꿇던 모습도 기억했다. 당시 민준이는 7살이었지만 그 장면은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강태식은 박진우 씨 가족을 조직적으로 괴롭혔다. 밤 11시, 12시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민서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박진우 씨가 문을 열면 강태식은 큰 소리로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월세도 아니고 관리비도 아니고 각종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 복도 전등이 나갔으니 교체비를 내라, 건물 외벽 페인트가 벗겨졌으니 수리비를 내라, 온갖 이유를 들먹였다. 전화는 더 심했다. 하루에 수십 통씩 걸어왔다. 새벽 3시, 4시에도 전화를 했다. 박진우 씨가 받지 않으면 계속 걸었다. 한 번은 100통 넘게 전화를 해서 박진우 씨가 결국 전화를 받았다. 강태식은 욕설을 퍼부으며 당장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게 문을 잠가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쫓아냈다. 점심시간에 일부러 나타나서 박진우 씨와 크게 말다툼을 벌였다.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박진우 씨를 사기꾼이라고 소리쳤다. 돈을 떼먹는다고, 불법 영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손님들은 불편해하며 나가버렸다. 며칠간 그런 일이 반복되자 단골 손님들도 발길을 끊었다. 심지어 민준이가 다니던 유치원까지 찾아갔다. 박진우 씨가 사기꾼이라며 원장 선생님에게 말했다. 원장은 당황했고 다른 학부모들도 수군거렸다. 민준이는 유치원에서 놀림을 받았다. 친구들이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 민준이는 울면서 집에 왔다. 박진우 씨는 유치원에 찾아가 사과하고 해명했지만 이미 소문은 퍼진 후였다. 박진우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 강태식은 건물주이고 돈이 많았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에 와서 오히려 박진우 씨를 협박했다. 가게 기물을 파손했다며 사진도 보여줬다. 실제로는 건물 노후로 인한 파손이었지만 박진우 씨 탓으로 돌렸다. 경찰은 민사 불개입 원칙을 들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강태식의 변호사가 계속 민사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진우 씨도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다. 혼자서 맞서야 했다.
불공평한 싸움이었다.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가게에서 쫓겨난 날 집에 와서 엄마를 안고 울었다고 했다. 평소 그렇게 우는 아빠를 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아빠는 항상 씩씩하고 밝은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한없이 울었다. 엄마도 옆에서 같이 울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이불 속에서 동생과 함께 울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알았다. 나는 민준이를 안아주었다. 13살 아이가 겪기엔 너무 가혹한 기억이었다. 민준이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4년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이제 아저씨가 도와줄 거라고 말했다. 며칠 후 나는 초돈피자 본사를 찾아갔다. 서울 강남의 깨끗한 빌딩 10층에 있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리셉션 데스크, 대리석 바닥, 현대적인 조명. 벽에는 초돈피자 광고 포스터가 크게 붙어 있었다. 행복한 가족이 피자를 먹는 모습. 아이러니했다. 이 브랜드가 한 가족을 파괴했는데 리셉션 직원에게 강태식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가맹점 주라고 신분을 밝히자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더니 안내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양쪽에 회의실과 사무실이 있었다.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모두 이 브랜드의 더러운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 강태식의 사무실은 넓고 화려했다. 30평은 되어 보였다. 비싼 가구, 대형 TV, 고급 가죽 소파. 책장에는 경영 서적이 빼곡했다. 벽에는 각종 상패와 표창장이 걸려 있었다. 자랑스러운 프랜차이즈 대상, 올해의 CEO, 우수 중소기업인 표창.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영광이었다. 창밖으로는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의 자리가 역겨웠다. 강태식이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다. 악당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성공한 사업가 같았다. 그게 더 소름 끼쳤다. 가맹점 실적이 좋다며 칭찬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신메뉴 개발에도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마치 자기가 대단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가 역겨웠다. 남의 것을 빼앗고도 떳떳한 모습이 분노를 일으켰다. 나는 조심스럽게 박진우 씨 이야기를 꺼냈다. 초돈피자가 원래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강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자기가 2015년에 창업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망원동의 작은 가게였지만 노력 끝에 성공했다고 했다. 좋은 재료, 합리적인 가격, 최고의 맛으로 승부했다고 했다. 밤낮 없이 일하며 레시피를 개발했다고 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한치의 양심도 없이 거짓말을 늘어놓는 모습에 치를 떨었다. 나는 증거를 꺼낼까 고민했지만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강태식에게 경계심을 주고 싶지 않았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다. 망원동 건물 이야기, 2019년 일에 대해 물었다. 혹시 그 건물에 다른 세입자가 있었느냐고, 분쟁 같은 게 있었느냐고 물었다. 강태식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능숙하게 돌려 말했다. 예전에 세입자와 작은 분쟁이 있었지만 합법적으로 해결했다고 했다. 계약 위반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퇴거 조치를 했다고 했다.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았다고 강조했다. 또 거짓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강태식이 경계심을 갖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인사를 하고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저 인간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다. 법정에 세우고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조사를 계속했다. 강태식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는 30대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건물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 그러다 세입자들에게 높은 월세를 받는 것이 더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 건물을 팔지 않고 보유하며 월세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범한 건물주가 아니었다. 세입자들을 쥐어짜는 방법을 체계화했다. 망원동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도 찾아갔다.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과 과거 입주했던 사람들 모두 강태식의 횡포에 시달렸다고 했다. 패턴이 똑같았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하다가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태도가 돌변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2년 전 입주했는데 1년 만에 월세를 2배로 올려달라고 했다. 계약서에는 5% 인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강태식은 무시했다. 거절하자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다. 밤에 소음을 냈다. 건물 수리를 핑계로 가게 앞에 자재를 쌓아놨다. 손님들이 불편해하며 다른 카페로 갔다. 결국 6개월을 버티다 나왔다. 권리금도 못 받았다. 분식집을 하던 50대 남성은 더 심한 피해를 입었다. 강태식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월세를 사흘 늦게 내자 가게로 쳐들어왔다.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졌다.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았다. 신고했지만 강태식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종용했다. 300만 원을 주며 입을 막았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여성은 한겨울에 난방이 끊겼다고 했다. 강태식이 가스를 차단해버렸다. 손님들이 춥다며 항의했다. 영업을 제대로 못했다. 강태식에게 항의하자 건물 보일러가 고장났다며 발뺌했다. 수리비 500만 원을 내야 고쳐준다고 했다. 건물 시설인데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떠넘기려 한 것이다. 결국 한 달을 버티다 나갔다. 보증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만 돌려받았다. 나머지는 수리비 명목으로 공제당했다. 증언을 모을수록 강태식의 악행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약자를 짓밟는 데 익숙한 인간이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눌렀다.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변호사를 앞세워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했다. 하지만 본질은 범죄였다. 나는 강태식이 운영하는 다른 건물들도 조사했다. 망원동 외에 홍대, 신촌, 이태원에도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다. 세입자와 분쟁, 강제 퇴거, 권리금 미지급, 보증금 갈취, 피해자가 수십 명이었다. 어떤 사람은 파산했고 어떤 사람은 이혼했다. 강태식의 횡포로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었다. 홍대 건물의 피해자는 권리금 5천만 원을 떼었다고 했다. 계약서에 명시했지만 강태식은 지급을 거부했다.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강태식의 변호사가 계약서에 애매한 조항을 파고들었다. 권리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억지를 부렸다. 1심에서 졌고 항소할 돈도 없어 포기했다. 신촌 건물의 피해자는 보증금을 거의 못 돌려받았다고 했다. 2천만 원 중 500만 원만 받았다. 강태식은 가게 시설이 훼손됐다며 나머지를 공제했다. 실제로는 정상적인 마모였지만 과도하게 책임을 물었다. 벽지가 약간 찢어진 것, 바닥에 작은 흠집이 난 것, 모두 원상복구 비용이라며 청구했다.
견적서도 과도하게 부풀렸다. 이태원 건물의 피해자는 아예 야반도주를 했다고 했다. 강태식의 괴롭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보증금을 포기하고 그냥 떠났다. 나중에 강태식은 그 보증금으로 가게를 리모델링한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 권리금도 받았다. 이중으로 이득을 챙긴 것이다. 서준혁 변호사와 다시 만났다.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줬다. 증인 진술서 25장, 계약서, 사본 15부, 현장 사진 100여 장, 녹음 파일 10개. 서준혁은 자료를 검토하며 놀라워했다. 이 정도 증거면 승산이 있다고 했다. 민사소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형사고소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절도, 공갈, 사기, 업무방해, 여러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언론에도 알려야 한다고 했다. 여론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태식 같은 인간은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사회적 비난이 더해져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강태식의 가면을 벗기고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그가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았는지 모두 밝혀낼 것이다. 그날 밤 할머니 댁을 다시 방문했다.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렸다. 증인 진술서, 계약서 사본, 사진 자료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넘겨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아들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시 한번 절감하시는 것 같았다. 민준이와 민서도 옆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아빠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릴 거라고, 아빠가 만든 초돈 피자를 되찾을 거라고 약속했다. 민준이가 물었다. 정말 가능하냐고, 그 나쁜 사람을 벌 줄 수 있냐고. 나는 민준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오래 걸릴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서준혁 변호사와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먼저 형사 고소장을 작성했다.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4가지 혐의를 명확한 증거와 함께 정리했다. 2019년 3월 강태식이 박진우 씨의 가게에서 무단으로 가져간 물품 목록을 작성했다. 업소용 오븐 2대, 업소용 냉장고 3대, 테이블 12개, 의자 48개, 주방기구 1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레시피 노트. 시가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상당이었다. 사기죄는 강태식이 박진우 씨의 브랜드와 레시피를 도용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한 것. 4년간 100개 가맹점에서 받은 로열티만 수십억 원. 공갈죄는 협박과 괴롭힘으로 박진우 씨를 강제로 내쫓은 것. 업무방해죄는 박진우 씨의 영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 각각의 혐의에 대해 증인과 증거를 확보했다. 민사소송도 준비했다. 상표권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강태식이 등록한 초돈피자 상표권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 그리고 박진우 씨 유족에게 4년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서준혁은 최소 50억 원은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강태식이 벌어들인 수익을 계산하면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다. 며칠 후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할머니와 민준이, 그리고 나. 셋이 함께 갔다. 민준이는 떨렸지만 용기를 냈다. 아빠를 위해서라고 했다. 접수창구 직원이 두툼한 고소장을 받아들고 접수중을 발급해줬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우리의 싸움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담당 검사 배정까지 2주가 걸렸다. 강력부 검사였다. 40대 중반의 여성 검사로
경제범죄에 정통하다는 평판이 있었다. 우리는 검사실로 호출됐다. 검사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다. 증인 진술서를 하나하나 읽고 사진을 확대해서 보고 계약서의 세부 조항까지 확인했다. 검사가 말했다. 증거가 탄탄하다고. 특히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라고. 강태식을 소환해서 조사하겠다고 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공권력이 우리 편에 서는 느낌이었다. 한편 언론 제보도 진행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방송국에 연락했다. PD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프랜차이즈 분쟁은 흔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료를 보내자 태도가 바뀌었다.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왔다.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다. 방송국 회의실에서 PD를 만났다.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준비한 자료를 펼쳐놓았다. 박진우 씨의 사진, 2015년 개업 당시 신문 기사, 단골 손님들의 SNS 후기, 2019년 강제 퇴거 당시 목격자 진술, 강태식이 상표 등록한 시점, 프랜차이즈 확장 과정. 모든 것이 명확했다. PD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이건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조직적인 도용이라고 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 위에 사업을 세운 것이라고 했다. 취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다만 방송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다. 철저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태식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 분명하니 단 하나의 오류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취재팀이 구성됐다. PD, 작가, 촬영감독, 리서처, 넷이 팀을 이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망원동 현장 답사, 목격자 인터뷰, 박진우 씨의 지인들 취재.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나도 인터뷰에 응했다. 어떻게 민준이와 민서를 만나게 됐는지, 진실을 알게 된 과정, 조사하면서 느낀 분노. 2시간 넘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했다. 할머니도 인터뷰에 응하셨다. 처음에는 거절하셨다. 얼굴이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셨다. 하지만 민준이가 설득했다. 할머니가 말씀하셔야 사람들이 진실을 믿을 거라고. 할머니는 결국 동의하셨다. 카메라 앞에서 아들 이야기를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세상을 떠났는지.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증언이었다. 민준이는 인터뷰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 어린아이가 카메라 앞에서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신 민준이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기로 했다. 아빠와 함께 피자를 만들던 추억,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될 것 같았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초돈피자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다. 본사에 문의가 쏟아졌다. 사실이냐고, 정말 브랜드를 훔친 것이냐고. 강태식은 황급히 대응했다. 전체 가맹점주에게 공문을 보냈다.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라고,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강태식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다. 뭐 하는 짓이냐고, 미쳤냐고 소리쳤다.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계약서상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지할 수 없다고, 오히려 본사가 사기로 계약한 것이니 무효라고 말했다. 강태식은 욕설을 퍼부으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뒀다. 다음 날 강태식의 변호사에게서 내용 증명이 왔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한다고 적혀 있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다. 서준혁 변호사가 즉시 답변서를 보냈다. 우리가 주장한 모든 내용은 사실이며 증거가 있다고 오히려 강태식이 위증과 허위 고소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강태식은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변호사만 5명.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시효가 지났다.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종 서면을 보냈다. 하지만 우리도 물러서지 않았다. 서준혁은 1명이었지만 실력만큼은 5명 못지않았다.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다. 강태식 밑에서 일했던 전 직원이었다. 40대 남성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강태식의 비서로 일했다고 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에 직접 찾아가 진술했다. 강태식이 박진우 씨를 내쫓기 위해 몇 달 전부터 계획했다고 증언했다. 처음에는 동업을 제안했지만 박진우 씨가 거절하자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 법률 자문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보이면서 가게를 빼앗을 수 있는지 연구했다. 월세 인상 거부를 빌미로 계약 위반을 만들어내려 했다. 하지만 박진우 씨가 계약서를 근거로 버티자 더 강경한 방법을 택했다. 건물 수리를 핑계로 영업을 방해하라고 지시했다. 새벽에 공사를 해서 소음을 냈다. 가게 앞에 자재를 쌓아놨다. 손님들이 불편해서 못 오게 만들었다. 민원이 들어오도록 유도했다. 그래도 박진우 씨가 버티자 강태식은 최후의 수단을 택했다. 강제로 가게 문을 잠그고 내부 물품을 모두 빼내라고 지시한 것이다. 직원은 2019년 3월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다. 새벽 6시에 트럭을 대절했다. 용역 직원 5명을 동원했다. 자물쇠를 끊고 들어가 모든 것을 실었다. 오븐, 냉장고, 테이블, 의자. 심지어 주방 선반 위에 있던 레시피 노트까지. 강태식이 직접 그 노트를 챙기라고 지시했다.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물건들은 강태식의 다른 창고로 옮겼다. 며칠 후 그중 일부를 다시 가게로 들여왔다. 그리고 강태식이 직접 초돈 피자 영업을 시작했다. 레시피 노트를 보며 똑같이 피자를 만들었다. 전화번호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단골 손님들은 주인이 바뀐 줄도 몰랐다. 직원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강태식의 범죄를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였다. 검사는 이 증언을 바탕으로 강태식을 긴급 소환했다. 강태식은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검찰청에 나타났다. 조사는 6시간 넘게 진행됐다. 강태식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합법적인 건물주의 권리 행사였다고 계약 위반으로 퇴거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목격자 진술, 전 직원 증언, 물적 증거. 검사는 강태식을 압박했다. 레시피 노트를 어떻게 얻었는지, 왜 박진우 씨와 똑같은 메뉴를 판매했는지, 프랜차이즈 사업의 수익은 얼마인지 하나하나 캐물었다. 강태식은 답변을 회피했다. 기억이 안 난다. 확인이 필요하다. 변호사와 상의하겠다. 전형적인 회피 전술이었다. 검사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강태식은 구속됐다. 뉴스에 보도됐다. 초돈피자 대표 강태식, 브랜드 도용 혐의로 구속. 기사가 나가자 파장이 컸다. 가맹점주들이 술렁였다. 본사에 항해 전화가 쏟아졌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가맹점주들이 생겼다. 탐사보도 프로그램 방송 날짜가 잡혔다. 3주 후였다. 방송국은 예고편을 내보냈다. 초돈피자에 숨겨진 진실, 한 가족의 비극, 도용된 꿈, 자극적인 문구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SNS에서 화제가 됐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어떤 이야기일까? 정말 브랜드를 훔친 걸까? 댓글들이 달렸다. 강태식은 구치소 안에서도 방송을 막으려 했다. 변호사를 통해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공익적 가치가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되기로 했다. 민준이와 민서를 만났다. 곧 방송이 나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빠 이야기를 알게 될 거라고 말했다. 민준이는 떨렸다.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어떻게 볼지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다. 아빠의 억울함이 드러날 거라는 기대. 나는 민준이를 안심시켰다. 사람들은 너희 편이 될 거라고, 아빠를 응원할 거라고 말했다. 방송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1년 전 민준이와 민서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다. 유리문 너머로 피자를 바라보던 그 작은 형제. 그때는 몰랐다. 그 아이들 뒤에 이런 비극이 숨어 있을 줄은. 그리고 내가 매달 로열티를 보내던 본사가 그 비극의 주범일 줄은. 드디어 방송날이 왔다. 저녁 10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나는 가게 사무실에서 TV를 켰다. 직원들도 함께 모였다. 모두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다. 오프닝이 흘러나왔다. 어두운 배경 음악과 함께 초돈피자 간판이 클로즈업 됐다. 내레이션이 시작됐다. 전국 100개 매장, 연매출 300억 원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초돈피자. 하지만 이 성공 뒤에는 한 가족의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2015년 망원동의 작은 피자 가게. 박진우 씨가 환하게 웃으며 피자를 만드는 모습. 손님들이 줄을 선 모습. 행복했던 시절의 영상이었다. 그리고 2019년 3월 텅 빈 가게. 주저앉아 우는 박진우 씨의 뒷모습. 목격자가 찍은 사진이었다. 할머니의 인터뷰가 나왔다. 눈물을 흘리며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화면 아래로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너무 슬프다. 이게 대한민국이냐.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세탁소 사장님, 편의점 주인, 문구점 아주머니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모두 박진우 씨가 진짜 주인이었다고 증언했다. 강태식이 어떻게 가게를 빼앗았는지 생생하게 묘사했다. 새벽에 트럭을 가져온 일, 물건을 빼낸 일, 다음 날부터 영업을 시작한 일. 전 직원의 음성 변조 인터뷰도 나왔다. 강태식이 어떻게 계획적으로 박진우 씨를 내쫓았는지, 레시피를 훔쳤는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는지. 내부자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시청자들은 분노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내 인터뷰도 나왔다. 가맹점주로서 느낀 배신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민준이와 민서를 처음 만난 이야기도 나왔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화면에 비쳤다. 아빠와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으로 강태식의 모습이 나왔다. 구속 당시 고개를 숙이고 구치소로 들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PD의 마무리 멘트. 박진우 씨는 2020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지금도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돈피자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의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이 끝났다.
50분간의 방송이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엄청났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SNS가 폭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든 플랫폼에서 초돈피자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강태식을 처벌하라. 초돈피자, 불매운동. 박진우 씨 가족을 도와야 한다. 여론이 들끓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다.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올랐다. 방송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기사를 통해 사건을 알게 됐다. 댓글은 수천 개를 넘어섰다. 대부분 박진우 씨 가족을 응원하고 강태식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초돈피자 가맹점들의 직접적인 타격이 왔다. 손님들이 끊겼다. 예약 취소가 이어졌다. 배달 주문도 급감했다. 어떤 가맹점은 항해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그런 브랜드로 장사를 하느냐고, 양심이 없느냐고. 가맹점주들은 억울했다. 자기들도 피해자인데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전국 가맹점주 비상회의가 소집됐다. 80여 명이 서울에 모였다. 회의장 분위기는 살벌했다. 본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사기를 쳤다. 우리를 속였다.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많은 가맹점주들이 내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했다.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고,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고. 가맹점주 대표단이 구성됐다. 본사에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계약 해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사는 문을 닫았다.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였다. 가맹점주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사기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브랜드가 도용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천만 원의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했는데 이제 그 브랜드를 쓸 수 없게 생겼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여론의 압박이 거셌다.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했다. 절도, 사기, 공갈, 업무방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강태식에게 구속 기소됐다는 통보가 갔다. 재판이 시작될 것이었다. 민사소송도 본격화됐다. 서준혁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100억 원으로 잡았다. 강태식이 4년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박진우 씨가 만들었다면 얻었을 수익,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모두 합하면 그 정도는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상표권 무효 청구도 함께 진행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표권은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재판 첫날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도 몰려왔다. 카메라가 번쩍였다. 나와 할머니 민준이가 함께 출석했다. 민준이는 처음 보는 법정에 긴장했지만 씩씩하게 자리에 앉았다. 강태식이 들어왔다. 구치소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였다. 한 달 전 깔끔한 정장을 입고 여유롭던 모습과는 달랐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흔들렸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인간이 그 짓을 했다니 저렇게 볼품없어 보이는데. 재판장이 입장했다. 50대 후반의 남성 판사였다. 엄격하기로 유명한 판사라고 서준혁이 귀띔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강태식의 범죄 행위를 하나하나 나열했다. 박진우 씨의 가게에 무단 침입, 재산 절취, 브랜드 도용, 협박과 공갈. 방청석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강태식의 변호인이 반박했다. 의뢰인은 정당한 건물주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고,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해서 퇴거 조치를 한 것이라고, 레시피는 가게 시설의 일부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억지였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세탁소 사장님이 증인석에 섰다. 선서를 하고 증언을 시작했다. 2019년 3월 새벽 트럭이 와서 물건을 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강태식이 직접 지시하는 것을 봤다고, 박진우 씨가 아침에 와서 주저앉아 울었다고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증언했다. 편의점 주인도 증언했다. 강태식이 다음 날부터 똑같은 간판, 똑같은 메뉴로 영업을 시작했다고, 전화번호만 살짝 바뀌었다고, 단골 손님들도 주인이 바뀐 줄 몰랐다고 말했다. 명백한 도용이었다. 전 직원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강태식이 몇 달 전부터 박진우 씨를 내쫓을 계획을 세웠다고, 레시피 노트를 꼭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그 레시피로 피자를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강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변호인이 증인을 압박하려 했지만 증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모두 사실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증인석에 섰다. 선서를 하고 증언을 시작했다. 민준이와 민서를 처음 만난 날, 진실을 알게 된 과정, 조사하면서 확인한 사실들. 25년 형사 경력을 살려 체계적으로 증언했다. 강태식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입었는지 설명했다.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됐다. 매주 한 번씩 열렸다. 증인이 계속 나왔고 증거가 제출됐다. 강태식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목격자 증언, 물증, 서류. 모든 것이 강태식의 범죄를 가리켰다. 민사재판도 동시에 진행됐다. 상표권 무효 소송. 서준혁은 강태식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박진우 씨가 2015년부터 사용한 상호를 강태식이 2019년에 등록한 것은 명백한 부정 경쟁 행위라고 했다. 상표법 위반이며 민법상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강태식 측 변호인은 반박했다. 상표권은 먼저 등록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라고, 박진우 씨가 등록하지 않은 것은 그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권 제도의 취지는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도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다. 박진우 씨의 집 다락방에서 오래된 상자가 나왔다. 할머니도 몰랐던 상자였다. 민준이가 청소하다 우연히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2015년 개업 준비 자료가 가득했다. 레시피 개발 노트 원본, 시제품 사진, 메뉴 개발 과정을 기록한 수첩.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이었다. USB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2015년 3월 개업 당일 촬영한 영상이었다. 박진우 씨가 직접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초돈 피자를 시작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돈독한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피자를 만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타임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2015년 3월 15일. 강태식이 상표 등록을 한 것보다 4년이나 앞섰다. 이 증거는 결정적이었다. 박진우 씨가 초돈 피자의 진짜 창업자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서준혁은 이 영상을 법정에 제출했다. 영상이 법정 모니터에 재생됐다. 박진우 씨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민준이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강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변호인도 할 말을 잃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영상을 지켜봤다. 형사재판 최후 진술에서 강태식은 처음으로 범행을 인정했다. 잘못했다고, 욕심이 과했다고,
박진우 씨 가족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는 의문이었다. 증거가 명백해지자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처럼 보였다. 판결일이 다가왔다. 법정은 또다시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이 더 많이 몰려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나와 할머니 민준이가 자리에 앉았다. 서준혁 변호사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모두 일어섰다. 다시 착석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다. 방청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판결 이유가 낭독되기 시작했다. 피고인 강태식은 2019년 3월 피해자 박진우의 가게에 무단 침입하여 재산을 절취했다. 업소용 오븐 2대, 냉장고 3대, 각종 집기류 및 레시피 노트, 시가 총 3천만 원 상당. 절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협박과 괴롭힘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퇴거시켰다.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명백한 공갈 행위다. 공갈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랜드와 레시피를 도용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했다. 4년간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피해자는 모든 것을 잃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지금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주문. 피고인 강태식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다. 추징금 50억 원. 강태식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다. 민사재판 판결도 이어졌다. 초돈피자 상표권은 무효다. 피고인 강태식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 상표권은 피해자 박진우의 유족에게 귀속된다.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피고인 강태식은 원고 박진우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80억 원을 지급하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박진우가 사업을 계속했다면 얻었을 이익,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이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강태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4년 실형에 130억 원 배상. 인생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변호인이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강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는 것 같았다.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소감이 어떠냐고,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다. 박진우 씨가 하늘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 민준이와 민서가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됐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다. 아들이 억울함을 풀었다. 하늘에서 지켜봤을 것이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부축했다. 의젓한 모습이었다. 판결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강태식은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유한 건물들을 매각해야 했다. 망원동 건물, 홍대 건물, 신촌 건물, 이태원 건물. 모두 금매로 나왔다. 부동산 시장에 소문이 퍼졌다. 초돈피자 사건의 그 건물들이라고. 나는 할머니께 제안했다. 그 건물들을 사는 것은 어떻겠냐고. 법원 판결로 받은 배상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머니는 놀라셨다. 건물을 사다니 그런 큰 돈을 어떻게 쓰느냐고. 나는 설명했다. 그 건물들의 초돈피자 가맹점을 여는 것이다. 박진우 씨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 서준혁 변호사가 거래를 도왔다. 건물 4채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다.
강태식이 급하게 처분하는 바람에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었다. 법적 절차를 거쳐 할머니와 민준이 민서 명의로 등기했다. 이제 그 건물들은 박진우 씨 가족의 것이었다. 상표권도 정식으로 이전됐다. 초돈피자는 이제 박진우 씨 유족의 브랜드였다. 나는 할머니께 제안했다. 내가 초대 대표를 맡아 사업을 재건하겠다고. 민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브랜드를 키우고 지키겠다고. 할머니는 내 손을 꽉 잡으셨다. 고맙다고 은인이라고 하셨다. 초돈피자 재건이 시작됐다. 먼저 기존 가맹점주들과 면담했다. 브랜드가 정당한 주인에게 돌아갔으니 계속 영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열티는 대폭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태식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가맹점주들은 환영했다.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몇몇 가맹점은 계약을 해지했다. 이미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곳들이었다. 이해했다.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정리했다. 대신 새로운 가맹점주들이 문의했다. 감동적인 스토리를 듣고 동참하고 싶다는 사람들이었다. 매입한 건물들의 직영점을 열었다. 망원동 그 자리에도 다시 초돈피자가 들어섰다. 박진우 씨가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 개업식 날 할머니와 민준이, 민서가 함께 테이프를 끊었다.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다. 세탁소 사장님, 편의점 주인, 문구점 아주머니. 모두 박진우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 가게 안에는 박진우 씨의 사진을 걸었다. 환하게 웃으며 피자를 만드는 모습. 밑에는 작은 동판을 달았다. 초돈피자 창업자 박진우. 손님들이 사진을 보며 묵념했다. 이 브랜드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두 알았다. 민준이는 방학 때마다 가게에 나왔다. 피자 만드는 것을 배웠다. 도우를 반죽하고 소스를 바르고 토핑을 올리고 오븐에 굽는 과정. 하나하나 정성껏 배웠다. 아빠가 했던 것처럼. 민준이의 솜씨가 점점 늘었다. 손님들이 칭찬했다. 아버지를 닮았다고, 재능이 있다고. 민서도 가게를 좋아했다. 손님들에게 피자를 날라주고 테이블을 닦고 주문을 받았다.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이 아버지를 닮았다. 손님들은 민서를 귀여워했다. 사업은 번창했다. 브랜드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손님이 더 늘었다. 사람들은 정의가 승리한 브랜드, 진실이 밝혀진 브랜드를 응원했다. 초돈피자를 먹는 것이 작은 정의 실현이라고 생각했다. 매출이 급증했다. 가맹점 문의도 쇄도했다. 1년 후 초돈피자는 150개 매장으로 성장했다. 강태식 시절 100개에서 50개가 더 늘었다. 직원도 늘어났다. 본사를 새로 꾸렸다. 강남 빌딩이 아닌 망원동 근처의 작은 사무실. 박진우 씨가 꿈꿨던 그대로였다. 화려함보다는 실속, 거품보다는 진실.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됐다. 꿈이 생겼다. 아빠처럼 요리사가 되는 것. 초돈피자를 더 크게 키우는 것. 아빠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기가 이루겠다고 했다. 나는 민준이를 응원했다. 때가 되면 경영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민서는 중학생이 됐다.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학교에서 초돈피자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부러워했다. 내 아빠가 만든 거라고, 대단하다고. 민서는 당당했다.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으셨다. 건물 임대료와 배당금으로 편안하게 사셨다. 손주들과 함께 여행도 다녔다. 오래 참았던 행복을 누리셨다. 가끔 박진우 씨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하셨다. 아들아, 내 꿈이 이루어졌다.
손주들이 잘 크고 있다. 하늘에서 편히 쉬어라. 나는 평택 가게를 정리하고 본사 대표로 일했다. 초돈 피자를 키우는 것이 내 새로운 사명이었다. 박진우 씨의 꿈을 지키는 것, 민준이에게 물려줄 때까지 브랜드를 키우는 것. 형사 시절보다 더 보람찼다.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더 큰 의미였다. 강태식은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 모범수로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다. 출소 후에는 조용히 살겠다고 한다.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진심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 명예, 자유. 대가를 치렀다. 어느 날 저녁 망원동 매장을 찾았다. 손님들로 가득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민준이가 주방에서 피자를 만들고 있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다. 민서가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환한 미소였다. 벽에 걸린 박진우 씨 사진을 올려다봤다. 사진 속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작게 속삭였다. 진우 씨, 약속 지켰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초돈 피자는 이제 정당한 주인의 것입니다. 하늘에서 편히 지켜봐 주세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아름다운 주황빛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 같았다. 민준이와 민서의 미래, 초돈 피자의 미래, 그리고 정의가 승리한 세상.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배고픈 형제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다. 아버지의 꿈 위에서 떳떳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